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성숙해진 결과로 지혜를 얻는다고 하죠. 예를 들어 노인은 어린아이들에 비해 무언가를 외우는 능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어떤 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은 어린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1937년생, 현재 나이 85세의 조셉 나이라는 인물은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해박한 능력 덕분에 세계 최고의 국제관계학 학자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은 인물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학 석사,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학장을 거치며 이론적인 지식을 쌓았고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냉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르기까지 근대사 주요 사건을 모두 경험한 그의 국제정세 분석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 나이 교수는 최근 현재 한국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거대한 권력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이를 더 유리하게 활용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탱크, 미사일, 총, 전투기 등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하드파워와 문화, 이념 등으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입니다. 이 두 가지 힘 중 어떤 것이 더 강하냐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는 없지만 하드파워로 지배되던 세상은 이제 소프트파워의 세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자 도덕경 76장에는 사람이 살았을 땐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었을 땐 단단하고 뻣뻣해진다. 만물과 초목도 살았을 땐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었을 땐 마르고 뻣뻣해진다. 따라서 단단하고 뻣뻣한 것은 죽은 물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살아있는 물이다. 이 때문에 군대가 뻣뻣하면 패하고 나무가 뻣뻣하면 부러진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놓이게 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위에 있게 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죠. 강하고 단단하게 큰 나무는 태풍에 맞서다가 뿌리까지 뽑혀나가지만 갈 때는 아무리 강한 태풍이 몰아쳐도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에 몸을 맡겨 휘어질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드파워를 내세워 우크라이나를 핍박한 푸틴은 그에게 내려진 각종 제재에 곧 부러질 것이고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만약 부드럽고 온화하게 우크라이나를 타이르고 설득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최후겠죠. 지난 1990년 미국 국제정치학자 조셉 나이라는 학자는 전통적인 외교 방식인 하드파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저서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에서 그는 소프트파워란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즉 강제나 보상이 아닌 설득과 매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미국 정치체제, 인터넷, CNN, 하버드 대학교, 맥도널드, IMF 등이 21세기 미국의 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워라는 것은 군사력과 경제적 제재 등 강제와 위협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지만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이러한 수단과 함께 설득과 동의, 의제 설정 능력 등이 있으며 기존의 파워라는 개념에 이러한 능력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다만 하드파워는 여전히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며 여러 나라가 여전히 하드파워를 통해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하드파워만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2004년 펴낸 저서 소프트파워, 국제정치 성공을 위한 수단에서는 본격적으로 국제정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프트파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조셉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얼마 전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과 관련된 놀라운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5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안보를 넘어서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코로나 이후 세계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컨퍼런스에 참가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화상으로 진행된 이 컨퍼런스에 조셉 나이 교수는 기조연설자로 나섰는데요. 그는 한국에 초점을 맞춘 컨퍼런스를 개최해줘서 너무 기쁘다. 왜냐면 한국은 막대한 소프트파워를 가졌고 올바르게 투자하고 노력한다면 앞으로 더 강한 파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 스토리 중 하나를 써내렸다. 하지만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는 한국이 가진 역량이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나는 소프트파워가 강압이나 거래가 아닌 매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당시 포화를 받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철의 장막을 넘어선 서구 문화와 방송에 노출됨으로써 변화된 사람들의 마음이 휘두른 망치와 불도저에 무너졌다고도 했죠.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창시자답게 그는 소프트 파워에는 한 국가의 문화, 국내적 가치, 그리고 국제정책 세 가지 자원이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문화 측면의 소프트 파워를 타고났다고 생각한다. K-팝과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를 사로잡은 예시는 이미 나왔으므로 더 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대뜸 중국과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07년 후진타오는 중국의 제17대 전국 대표대회에서 소프트 파워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매년 100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이 소프트 파워 분야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음을 암시했는데요. 이미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눈여겨봤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28일에는 한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그의 분석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파워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서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을 말한다. 위협을 하거나 강요를 할 수도 있고 돈을 지불하거나 또는 마음을 끄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강요나 돈이 아니라 마음을 끄는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로부터 얻는 능력을 소프트 파워라고 한다. 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힘은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비치는 그 나라의 문화, 가치, 그리고 국내 정책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다 더 합법적으로 보이는 대외 정책으로부터도 나온다. 한국은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꽤 높은 순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화에 있어서 한국의 전통 문화가 매력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에는 한국 식당이 많지만 K-팝, 영화 기생충, TV 프로그램 오징어 게임, 음악, BTS 등 한국의 현대 문화는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따라서 대중문화에서 소프트 파워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대중문화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국내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부유해졌을 뿐 아니라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이제 다음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에 매료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한다면 더 많은 소프트 파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면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나이 교수는 중국의 사례를 들며 중국이 한국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난 2007년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이 국가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소프트 파워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문화, 정치, 경제, 안보를 포괄하는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소프트 파워 제고 전략이 추진됐죠. 그중 가장 전면에 내세운 것이 바로 공자입니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대표할 아이콘으로 공자를 내세워 전 세계 각국에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파할 천병으로 공자학원을 설립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너무 급격한 팽창을 시도한 결과 이는 실패로 돌아갔고 2013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 퇴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오징어 게임이 한참 전 세계를 휘끌던 당시 영국의 더 타임스는 한류, 한국 문화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나라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제 우리는 모두 K-팬이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는 정부가 야심차게 수십 년간 기획해 나온 산물이다라며 시작됩니다. 신문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1993년 주라기 공원으로 현대자동차 수출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사실을 목격한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과 수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전하면서 28년이 지나 우리는 비빔밥 먹듯 매일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당시 갓 인기를 얻기 시작하던 갯마을 차차차를 소개하기도 했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영국 내 상업적인 성공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기생충은 개봉 직후 영국에서 개봉된 외국어 영화 박스오피스 신기록을 장식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더 타임스는 이제 우리는 한국의 모든 것에 K를 붙여 표시한다. BTS의 버터는 유튜브 공개 24시간 만에 1억 820만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한국의 전체 인구가 약 5,100만 명이라고 볼 때 정말 대단한 기록이다. 콜드플레이 같은 전설 같은 그룹들도 이제는 BTS의 인기에 편승하려 노력 중이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어쨌든 한국의 정부의 노력 덕택에 최초로 수출한 대형 수출품은 드라마로 좋은 품질과 일본의 경쟁작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동아시아, 중동, 인도를 휩쓸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일리메일 역시 한국의 한류에 주목해 어떻게 한국 문화가 영국에서 주류가 됐나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영화 산업, 드라마 산업, BTS, 블랙핑크 등 K-팝 그룹, 한식, 패션에 이어 한국어까지 세세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식의 경우 김치의 인기가 워낙에 잘 알려져 있지만 고추장은 지난 12개월간 200% 이상 판매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많은 영국인들이 집에서 정통 한식을 요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반조리식 한국 음식 판매량이 250% 이상 뛰었다는 사실도 전했는데요.
이렇듯 현재 한국은 조셉 나이 교수가 제시한 소프트 파워를 내세워 전 세계를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K-팝과 한식, 한국 드라마를 즐기지 않는 젊은이는 없고 한국 문화가 익숙해지면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북한과 헷갈리는 이들도 없습니다. 다양한 한류 콘텐츠로 한국 문화 역량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의 힘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재산이면서 이보다 영향력이 크고 확장력이 빠른 상품도 없습니다. 누구를 해치지도 않으며 피폐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소프트 파워 권력을 구축하게 될까요? 한국을 사랑하는 현재의 젊은이들이 20년 뒤 한국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게 될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